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고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동기부여, 그 대상자가 되는 게 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정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귀인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귀인, 내가 만나러 가라, 찾으러 가라. 이때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귀인한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별밤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됐었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패닉의 이적 씨가 네, 반갑습니다. 운의 메커니즘의 저자 서태양입니다. 저는 서태양이라는 이제 필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본명은 서동원입니다. 천천히서 동력동 근원원, 이렇게 한자를 쓰고 있고, 처음에 시작된 성은 저의 선택이 아니고 도에 있는 이름도 제 선택이 아니지만 필명은 제 선택입니다. 제가 선택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잠시 후부터 얘기해야 될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되게 신비스럽게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이렇게 제 경험 과학 기준에서 설명을 하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운은 선택의 성적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이라고 했을 때 피상적으로는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척하게, 그러니까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잘 살다 보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게 운 아닌가? 아니면 운이 좋다라는 말을 할 때 일단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신자였고요. 과거형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이제 종교로 삼아서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이게 기복신앙적인 측면이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열심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성경에 나온 하라 하지 말라 지켜라 뭐 이런 얘기들을 잘 열심히 순종해가면서 하다 보면, 그러면은 좀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보면서 보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요행수처럼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운이 좋았던 순간들을 되짚어 보니까, 그 운이 좋았던 순간들은 바로 선택에 의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이라고 하는 건 선택의 성적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선택의 성적표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한 선택에 의해서 그 다음 인과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과로 나타난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결과였을 경우에는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운은 내 선택의 성적표이고, 그 선택의 성적표에 의해서 처해진 환경들, 그 환경들 안에서 또 선택을 누적해 가면서 그 운의 총량을 만들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뭐 이 책에도 적었지만 감지라는 걸 해야 됩니다. 나한테 흘러오는 운. 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내면의 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운과, 그리고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운.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혔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실제로 운이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감지를 해야죠.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기회를 감지하는 이 감지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감지를 하다 보면 수많은 이제 선택의 요소들, 기회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겠습니까? 선택을 해야겠죠. 동시에 여러 개를 다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취사 선택이라는 해야 한 거고, 이 취사 선택을 딱 했을 때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이 과정을 내가 실체로 만들기 위해서 실천이라는 걸, 그러니까 감지를 하고 선택을 하고 실천이라고 하는 요 패턴이 한번 이제 루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한 번 한다고 과연 원하는 만큼 운이 쌓일까요?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올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반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몸을 만든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또 이 근력 운동을 하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기본으로 깔고 근력 운동을 특정 부위를 반복을 해서 해당 부분에 해당 분야의 근육을 키우게 되죠. 그런데 그게 내가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가슴 해야지, 오늘은 등 해야지, 오늘은 뭐 하체 해야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반복이 되고 일정 수준이 되어서 쌓였을 때 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분야의 운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설계해서 꾸준하게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운이 쌓이고 그 운이 빵 하고 터지는 대운이 흐르는 순간이 옵니다. 자, 운은요, 타는 겁니다. 운의 흐름에 타는 거예요. 그 운의 흐름을 만드는 건 마치 파도를 만들듯이 내 내면에서 운의 기회를 이렇게 감지를 하는 거고, 감지한 기회를 요거 내가 선택해서 실제로 파동을 일으키면, 그러면 그 운의 흐름이 외부에서 오는 기회와 맞닿았을 때, 외부에서 오는 운과 창발됐을 때, 그때 이제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 먹는 대로 운을 설계하고 실제로 실천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운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만들어낸 운에 올라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제어할 수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이걸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타니의 경우에도 사실은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일본의 야구 선수들 중에서 또 이렇게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해서, 진출을 한 것도 어렵지만 성과를 내는 건 더 어려운데 성과를 내고 유명해지고 또 행복한 삶을 나름대로 살아나가는 걸 언론에 노출하면서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행운을 줍는다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줍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쓰레기를 줍는 선택을 왜 했을까요, 과연? 여기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타니가 자신의 운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감지했다는 것일까요? 자, 쓰레기를 줍는 환경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오가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아주 이른 새벽이거나 아주 늦은 밤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쓰레기를 보았을 때 이걸 줍겠다는 선택을 했다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주숨으로 인해서 공간이 청결해진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주숨으로 인해서 나는 운을 짚는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 과정에서 이게 미담이 될 거야 라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한 번 더 되짚어보고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그 안 좋은 것들을 걷어내는 하나의, 그 불교적인 시각에서 놓고 보면 업을 소멸한다는 시점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게 아닐까.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쌓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어떤 성향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행동 중에서 사람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닦는 과정을 가져가지 않았겠느냐. 이 운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면의 어떤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쓰레기를 주스면서 누구랑 대화를 하겠습니까? 쓰레기다. 주워야지. 그리고 버릴 것도 찾겠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무슨 생각을 한 결과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결국 이겁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라, 기여할 수 있는 건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움직임. 그러면 이런 것들이 태도가 된다면 일상생활을 하고 실제 비즈니스를 하고 이제 뭐 운동선수니까 운동을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작은 DNA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줍는 과정의 씨앗이 몸에 체득화되면서 이런 DNA들이 쌓이다 보면 모든 비즈니스를 하는 곳에 이 과정의 태도가, 이와 유사한 태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에게 비난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받을 여지가 커지고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겸손하게, 그러니까 매일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언행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이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는 사람들의 호응으로 또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의도적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것을 얻겠다, 외부 요인으로부터 얻겠다라는 시각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내가 끌어올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점검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사용이 된 게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타니가 운이 좋다, 저 사람 운이 되게 좋네가 아니라 그 운이 좋아지게끔 비춰지는 이 과정에 이런 쓰레기와 같은 행동이 몇 개가 더 있지 않았을까? 수십 개, 수백 개가 더 쌓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일상이 누적이 되면서 원하는 성공이라는 길로 연결되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휙 이렇게 손바닥이 뒤집혀지듯이 이게 뒤집혀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뭐 가장 가깝게는 지금의 배우자, 와이프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인생이 그 바뀌는 부분에서 이 귀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찾아온 것이냐, 내가 찾아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운세 같은 옛날에 이런 뭐 신문에 나오는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오늘은 귀인이 뭐 동쪽에서 나타날 것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고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동기부여, 그 대상자가 되는 게 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변화되는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정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변화하고 시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자가 특정이 되면 저는 귀인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귀인, 내가 만나러 가라, 찾으러 가라, 찾아가라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면 뭐 할 겁니까? 제가 엄청나게 큰 부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공간에 아마 앉아있으면 막 수천억 조단위 엑시트 하시고 막 돈 번 부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로비에서.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내가 갔다고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됩니까? 아니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특정을 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귀인한테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의 창발의 시점은 내 내면에서, 내 근본에서, 내 주도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하고 그 설계를 이뤄 나가는 과정에 흔히 얘기하는 멘토를 찾는 겁니다. 저는 귀인을 멘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멘토의 멘토링을 받아야지, 멘토가 자기중심적으로 해주는 멘토링은 자칫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오게 하는 안 좋은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귀인은 뭐냐면 가슴에 불을 땡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나는 부자가 돼야겠구나, 이런 가슴에 불을 질러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별밤 작가로 1998년에 데뷔를 하게 됐었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패닉의 이적 씨가 DJ였어요. 저는 반포 세아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반포 세아고등학교 이 인근에 반포고등학교라고 또 있었거든요. 반포고등학교에 그 선배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형이 저한테 한마디로 저의 불을 질러줬죠. 뭐냐? 난 네가 그만뒀으면 좋겠다. 쪽팔리다. 제가 일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야, 여기 오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대본 보면 수준 빤히 아는데 네 대본 보면 너무 창피해. 그냥 너 그만두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아주 웃으면서 술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별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저기 형이 그때 한마디를 빵 한 걸 딱 듣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 됐죠. 어떤 귀인이 됐냐? 뭐지? 내가 이거 그냥 포기 못할 것 같은데 3개월을 집에 안 들어갔어요. 3개월 동안 사우나에서 먹고 자면서 방송이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에 딱 생방송이 끝나고 나면 12시부터 시작해서 한 새벽 3시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가 당시만 해도 30년이 된 프로그램이어서 30년 동안 사용했던 원고가 빼곡하게 이 벽에서 저 벽까지 다 원고가 처리돼 있었어요. 그거를 한 권씩 꺼내가지고 그냥 필사를 한 거예요. 그냥 필사를 해요. 그냥 베껴 쓰다 보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고3 수험생처럼 깜지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편으로는 좋은 보석 같은 내용들을 제가 캐치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별밤 창작극장으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그 다음에 인정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이 책에 나오기는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저기 형한테 너 그만뒀으면 좋겠어 라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술 먹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형, 반드시 내가 형보다 유명해질 거다. 나중에 내가 형보다 유명해지는지 안 유명해지는지 봐라. 저기 형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는 적영보다 유명해지지 못했죠. 하지만 아직도 그 꿈은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 제가 반드시 적영보다 유명해져서 봐라, 내가 나중에 형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형보다 많이 유명해졌다라는 게 뭐 50이 할 수도 있고 60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이를 먹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때를 트리거로 살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귀인이냐? 나한테 잠재돼 있던 승부근성.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좋은 게 좋다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거를 하는 과정이 되게 쉬웠고, 그렇게 뭐를 딱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사랑이란 무엇일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무엇일까?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무엇일까? 맨날 이런 생각하면서 막 문예청작 전공하고 글 쓰고 막 이랬던 애였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뭐 아니면 아니다, 뭐 크게 뭐 자기 주장 강하지도 않고 그랬다가, 적영의 그 한마디에, 아, 나에게도 승부근성이 있고 한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죠.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이렇게 한번 습득된 패턴, 한번 습득된 운의 형성의 패턴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아십니까? 드라마 작가로 데뷔할 때도 그랬고요, 영화 B형 남자친구로 이 시나리오 작가로 등단할 때도 똑같은 패턴을 사용했고요, 부동산이랑 건축신으로 넘어와서 부동산 회사를 만들고 건축회사를 만들 때도 저한테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 깨우친 나름의 그 운을 만드는 성공 패턴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저는 가장 센 사람을 찾아가서 무섭게 배웠고, 그 무섭게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고 나면 제 전투력이 매우 상승해 돼 있는 거죠. 제가 심지어는 국회까지 가서,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제가 그 부동산 조각 투자 스타트업을 세우고 나서 국회까지 가서 가상자산 법안 위반을 할 때 전문가 진술을 하고 20, 30개 언론이 생방송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쫄지 않고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얻은 건, 아, 나는 너는 좀 그만둬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남들이 하지 못할 정도의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된 거죠. 그러다 저는 제 일생의 은인을, 귀인을 우리 패닉의 우리 적이형 이적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적이형보다 훨씬 더 유명해져서 적이형을 찾아가서, 형, 내가 그때 한 말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소망을 갖게 할 정도로 저한테는 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귀인은 이 내 내면에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내가 특정해서 그 귀인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 그 귀인으로부터 내가 얻고자 하는 거를 명확하게 해서 그 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결국 원하는 나를 성장시키는 이 과정으로 삼게 하는 멘토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돈 있는 사람, 돈이 있어서 부자여서 저 사람을 내가 멘토로 삼아야겠다? 이건 좀 아닙니다. 왜냐면요, 사람마다 결이 다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가면 상대도 그걸 알아요. 왜요? 급하거든요. 그리고 빨리 무슨 노하우나 돈 버는 비법을 알고 저 그런 사람들 많이 찾아와요. 근데 핵심이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런 거를 컨설팅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계속 물어본다고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피하게 되는 거죠. 상대를 돈으로 보면 돈으로 보고 있는 상대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잘 압니다.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운을 끌어내서 내 숨겨진 모습을 위로 끄집어 올려주고, 걔가 싸워서 결국 내가 보지 못했던 나를,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나를,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나의 전투력을 올려줄 수 있는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이제 우리 귀인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